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얼마 전 미국 CNN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901년 시작된 노벨상 시상식에서 여성과 흑인 수상자의 비율을 조사한 건데요. 역대 노벨상 수상자 931명과 28개 단체 중에서 여성 수상자는 57명, 흑인은 16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의 근본 원인은 노벨상 자체보다 사회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성별과 인종의 평등과 또 다양성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는 결과라고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이 전북의 여성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곳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 전주 조선희 소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또 투쟁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을 또 해결하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얼굴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익숙하시겠지만 이 성평등 전주라는 것은 조금 익숙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성평등 전주는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에 행정안전부가 2018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네. 성매매 업소였던 곳을 성평등 플랫폼인 성평등 전주로 변모시켜서 성평등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또 성평등 활동을 하는 많은 그 실천들을 이를테면 도모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선미촌은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많은 변화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2014년도에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행정과 민간단체 또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주민들이 함께 협력을 하면서 지금 거의 폐쇄 단계에 이르렀고요. 7개의 거점 공간들을 전주시가 매입을 했었어요. 네네. 그 거점 공간이 서점이나 미술관이나 공원으로 바뀌어지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새롭게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올해에도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취재차 가봤는데요.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도로도 바뀌었고 박물관도 또 세워져 있고 미술관도 생겼고요. 또 그곳에 성평등 전주가 위치하고 있으니까 의미적으로는 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 인권이 침해당하고 성착취가 있었던 그곳이 이제는 성평등 플랫폼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변화의 그러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그 장소 그리고 그동안의 선미촌의 변화의 과정 속에 함께했던 분들의 의미를 살려서 성평등의 가치를 보다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평등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 연결되고 지원되는 그런 활동들도 주로 하고 계신데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성평등 전주에는 성평등 활동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입주해 있는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들은 성평등 교육을 하는 기관도 있고 심리 상담을 하는 기관도 있고 그리고 선미촌의 일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활동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가들과 또 이곳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서로 교류도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이나 생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성차별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 성별에 따른 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나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평등 전주에 오시면 그런 성평등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소통과 교류, 또 협력하는 협업, 이거를 굉장히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하죠. 네, 그 공간에서는 지금 전시도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강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뭐 어떤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추후 기획되고 있는 뭐 강연 같은 것도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현재는 상설 전시예요. 그래서 선미촌의 어떤 100년의 역사 변화의 과정을 아카이빙한 상설 전시관이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여성들이 여성 인권을 위해서 성매매 방지법을 만들고 그리고 반성착취 운동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와
그 투쟁의 과정들을 예.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전시관입니다. 네. 작년 가을에는 페미니즘 예술제를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작년 가을이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좀 그쵸.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저희가 성평등 전주가 문을 열자마자 네. 사실 11월에 문을 열었는데 그 다음에 2월에 그렇죠.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져서 맞아요. 사실 굉장히 저희가 뭐라 그럴까 설레는 마음으로 개관을 했는데 사실 그만큼의 1년 동안 활발하지는 못했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활동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저희가 준비해온 예술제를 포기할 수는 없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해서 그렇군요. 페미니즘 예술제를 열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페미니즘 예술제는 재난과 여성 일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재난 시기에 특히나 여성들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떤 고민들이 있고 어떻게 이 재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주제로 했고요. 저희 그 지역에 여성 창작자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네. 콜라보를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예술가들의 작품도 저희가 전시를 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접근에서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여성들의 어떤 삶이 좀 더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뭐 등교도 하지 않으니까 오롯이 그것이 이제 가정일을 해야 하는 어떤 몫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이런 일상의 변화는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돌봄의 영역, 돌봄 노동 자체가 사실 필수 노동이잖아요. 네. 아무리 비대면 사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돌봄 노동이고 네네. 이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돌봄 노동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몫으로 돼 있는 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 비대면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거가 노인이나 아동 또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러한 여성의 몫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돌봄 노동, 필수 노동을 담당하는 그러한 여성들의 삶이 사실은 거의 뭐랄까 절벽에 그러한 가까운 이러한 호소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금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그 페미니즘 하면 예. 일반 좀 간혹 가다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좀 혐오하거나 좀 안 좋게 바라보거나 이런 시선들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남성을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시각을 완전히 벗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라고 해서 그런 좋지 않은 시각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또 사회적 가치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또는 예. 왜곡된 시각이 분명히 있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 더 공동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발전적인 그러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네. 누구나 페미니즘을 접하고 학습하고 또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렇군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도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그냥 예. 쓰레기 줍는 것부터 사실 탄소 줄이기 운동 뭐 굉장히 그렇죠. 스펙트럼이 네, 넓잖아요. 맞습니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그냥 단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 네. 다양한 페미니즘이 있고 다양한 페미니즘 속에 활동하는 성평등 활동가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또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평화롭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이제 페미니스트 중에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다양성을 좀 더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그러한
어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가정을 지금 이루고 계신데요. 예, 그러다 보니 자녀도 있고 남편도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가정을 함께 일구는 그런 방법들, 또 그런 방향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예. 소장님의 어떤 그 일화를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이고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이잖아요.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어떤 가족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새로운 가족 문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때는 여성가족부가 생기기 전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성 제도가 생겨난 초창기인데 그때 제가 평등부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평등부부상? 예, 여성신문사하고 여성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해서 그걸 전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제가 평등부부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때 제가 가장 뭐라 그럴까 그 상을 받게 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같이 평등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좀 분명했고요. 그 목적 하에 몇 가지의 시도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페미니즘 책을 같이 공부한다. 라고 하는 거였고 제가 책을 읽거나 뉴스거리에 새로운 어떤 성평등 이슈를 접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남편과 함께 그 이슈를 이야기하고 토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었고요. 두 번째는 가족 교육을 했어요. 사실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대소사의 문제 또는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좀 더 공식적인 관계로 얘기하는 연습을 시작했었어요. 그럴 때에 저는 서로가 존중감을 갖고 대등한 관계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면서 그게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지만 내 것을 고집하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대화하는 노력 이것이 연습이 되고 이게 또 일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게 되더라고요. 사실 둘이 앉아서 하는 가족 교육을 오래 하기는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없어졌지만 나중에는 그게 뭔가 일상의 어떤 그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기반에 깔려 있는 거겠네요. 사실 굉장히 좀 기본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소통과 공감이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회의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끄집어낸 거지만 결국에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부분.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막 갈등이 없거나 부부싸움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갈등이나 부부싸움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여성운동을 하면서 많이 연습하고 또 훈련도 받고 이런 거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는데 이렇게 풀었더니 잘 되더라. 지금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큰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토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서로 교육관이나 가치관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나눴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의 가치관이나 어떤 교육관을 그 상호 교류하는 이러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어떻게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의 일꾼으로 좀 더 잘 성장할까, 아이들의 자립을 어떻게 도와줄까. 물론 이거는 지금도 이제 많이 대화하면서 하는 일이긴 한데요.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함께 하는 노력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도 제가 독방 육아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남편이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가사노동도 했었고, 아이들에 대한 육아도 같이 충분히 같이 해오면서, 이제
어떤 대화나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할애하는 것도 예. 거의 대등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거가 조금 서로를 성장시키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과거에도 그 여성과 관련된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하셨고요. 예, 예. 또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예. 이렇게 여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된 그런 예, 예.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80년대에 학교를 다녔어요. 예. 민주화 투쟁의 시기잖아요. 네. 민주화 투쟁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렇군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은 저는 성평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성 단체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게 됐고요. 지역에서 어떤 기독교 여성운동 또는 가정폭력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 또 여성 정책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 속에도 많이 목소리를 내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어떤 활동이 있었을까요? 좀 보람을 느꼈거나 예, 예. 내 인생에 이 사건은 정말 하나의 마디가 됐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남원 지역에서 아동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 사건이 성폭력 특별법을 만드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 전라북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전라북도의 여성 인권 운동이 굉장히 전국적 그러한 이슈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작은 사건 하나가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지역사회와 어떤 그 전국의 이슈로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그때 했었고요. 2000년도에 군산에서 대명동 개복동 그 유흥업소 여성의 화재 참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성매매 방지법을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중요한 그러한 사건들을 이 사건이 그냥 잠재워지지 않고 사건화 될 수 있도록 공론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해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여성폭력을 뭔가 예방하고 또 그 어떤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지원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몇 해 전이었죠. 그 소설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던 82년 김지영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나는 미국, 언니는? 하지만 지금 전 잘 해내고 있는 걸까요?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어떤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그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해서 사회 활동에 좀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대학 교육까지는 그래도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회에 나왔을 때, 또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에 들어갔을 때, 왜 갑자기 이렇게 성별에 따른 격차를 실감하는지, 저는 이러한 감수성을 우리 사회가 가져줬으면 좋겠고, 남성들이 여성의 삶의 맥락을 좀 읽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의 성별에 대한 격차가 우리 직장에서는 어떤가? 또 정치권에서는 성별의 참여가 또 성별의 권한과 권력의 문제가 어떻게 배분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여성의 삶을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저출산 문제도 이야기하고 막 하지만 사실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꼼꼼하게 정책 하나하나를 좀 점검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도 어떤 그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어떤 정치권의 유력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호소하는 그러한 어떤 그 피해의 목소리, 그리고 어떤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말하기 어려운 그렇죠. 사회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피해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 정도면 이게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차별, 어떤 폭력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공감해주고 함께 읽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학습이 필요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평소 소장님께서 예, 예. 그 생각하셨던 여성 정책이 있다면 예,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예. 그 생각을 한번 좀 쏟아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많은데요. 빅3로 갈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N번방 사건이나 이런 성범죄의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오프라인 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그대로 사실 온라인 상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발빠르게 온라인 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그러한 어떤 성평등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예. 이런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본질적이면서 체계적인 교육들이 깊이 있게 네. 그리고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접근이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예. 좀 더 되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정책 차원으로 정말 국정과제로 예.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그러한 교육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공감을 해야만 바뀔 수가 있는 예,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올해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예, 예. 이 성평등 전주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저희의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 성평등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활동이 있고요. 네. 성평등 생활 연구를 지원하는 활동이 있어요.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지역의 많은 성평등 활동가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이곳에 새로운 콘텐츠를 입히기 위한 선미촌 리빙랩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선미촌을 여성인권과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혹시 함께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정말 모든 시민들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그러한 포용적 도시로 만들어내는 네. 데 있어서의 혹시 관심을 갖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소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성평등이라는 것은 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로운 어떤 그 미래 가치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고요. 반드시 또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기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도 공감대와 소통이 필요하구나라는 부분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